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시간이고요.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을 포함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차분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오른 듯 했었는데 다시 또 반등하면서 4.6%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2년물 금리를 보면은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는 계속해서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려와. 그러면 좋을 텐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higher for longer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 텔레그램 출처는 여기 있는데요. 이 그림이 있었어요. Rest in Peace라고 해가지고 2023년에 태어나서 2023년에 죽은 higher for longer, 이제 higher for longer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2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전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면서 유가가 급락했다는 것도 지난주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4.5%나 하락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가지고 유가 올라가고 오일 쇼크 나온다고 하던 분들은 어디 가셨나요?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유가는 하락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70불 이하로 내려갈 정도의 수준이냐, 그건 또 아니어가지고 당분간 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슈가 많았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첫날 공매도의 제한이 있었던 첫날 무려 6% 가까이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했다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까지 만들어내는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급락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내상을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는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제한이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이슈들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뭐 하는 거야 쟤네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제한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매도 제한이라는 걸 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될 일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주가에 대한 전망치를 그냥 중립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2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어느새 13,700포인트까지 상승한 상황이고요. 벌써 고점 수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자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올해 처음에 2,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5천만원까지 왔으니까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는 구간도 없었는데 2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년에서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5년에서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라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주면 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쉽지 않아요. 이번 달 물가도 모르겠는데 5년에서 10년 후 물가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믿어줘.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은 신민아랑 이정재가 정말 끝까지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많은 그런 아주 그냥 미묘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느냐인데요. 5년에서 10년 후에 인플레이션 잡히냐 안 잡히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주거비가 내려와요, 유가가 내려와요 이런 거랑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당신은 연준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연준이 끝까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연준이 흔들려서 지난주에도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동안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와 시위를 하니까 파월이 막 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 나 짜증나 안 해 그러면서 금리를 다시 또 내려버린다든지 인플레이션 안 잡어 뭐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물가를 못 잡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얘기는 결국 연준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 지표가 3.2%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연준이 물가를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연준에 대해서도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옐런 장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신용등급의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제 옐런 장관의 표정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야 뭐라고 그랬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속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뽑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이자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큰일 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 보니까 CDS 프리미엄도 계속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5월 달에 부채 한도 있었을 때 수준까지 올라가게 생겼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요인들 때문인데요. 이번 주는 CPI, 화요일날 발표되는 CPI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벤트가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 회의에서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예산안을 토요일날 내놨습니다. 그래서 14일, 그러니까 화요일날 표결에 붙이게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두 단계로 기준을 배정한 다음에 2월 초까지 민주당과 담판을 짓겠다라는 심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은 예산은 제외했다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는 얼마나 낮아질까요? 이번 주에 있을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은 미국의 CPI일 텐데요. 코어 CPI 기준으로는 아마도 전월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CPI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로는 좀 낮아질 걸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뭘 주저하지 않을 건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긴축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자, 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면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다시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번 달에 발표된 물가지표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진핑과 바이든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일단은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뭐 둘이 만나서 싸우려고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옐런이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 방문하면서 가져가는 단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소개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우선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원래는 디커플링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너 빼! 너 나가! 우리 공급망에서 빠져!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그래도 어떻게 디커플링까지 시키냐. 리스크만 제거하자. 디리스킹으로 단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다이버시파이. 그냥 다각화를 하는 거지.
너를 그냥 아예 제외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가면서 가져갔던 단어는 스테빌라이즈, 즉 안정화시키다 라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주요 현안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안되어 있는 그 단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겐 좀 숨통을 틔워줄 그런 정도의 선물은 가져가지 않았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량은 1.3조 달러에서 0.8조 달러까지 2014년 이후로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반전의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2014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2014년에는 미국 국채가 발행되어 있는 총량이 아마 20조 달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5조 달러까지 늘어난 상황이라서 중국이 뭐 늘린다고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보유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이것은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화되는 요인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중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 중에 FDI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 직접 투자되는 돈 빼기 중국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돈을 하면 직접 투자의 넷 익스포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뭔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뒤엎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돈의 움직임도 보니까요. 지난주만큼은 어쨌든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단기채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하워드 막스가 사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투자도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돈들이 지금 위험을 찾아서 지금 어디 위험한 데 없어? 위험 자산 좀 중에서 싼 거 없어? 라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들이 이번 주에 시진핑과 바이든의 만남을 모르고 있진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단테님과의 인터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GPT에서 새로 나온 GPTs 그리고 GPT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생각입니다. 논의의 주제는 과연 이런 세상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좌초자산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혹시 좌초자산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자초자산인 건 아닐까? 라는 고민들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영상이 또 다시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W를 찾아서 라는 제목의 영상이죠. 이 영상의 내용까지 같이 고민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가요. 18만 9,905분 계십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100명한테만 소개해 주시면 이게 19만으로 늘어갈 텐데요. 구독자가 19만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